예, 안녕하십니까. 허영광TV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5일 제70회 도랑선생님 예언과 어록 4편입니다. 도랑스승님과 조화도의 표상, 일본 거부의 제한 거부, 동북공정과 한국의 5대 위험인물, 독일과 베트남인의 한민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광TV는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2편 도랑선생님 소개에 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어른께서 도랑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어른께서는 세계에서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생긴 이래에 새로운 디지털 문명을 위한 조화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큰 뜻은 제세2화 광제창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홍익인간 이념이 선대 단군 시대 때의 이념이었다면 이것을 뛰어넘어서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해서 물리와 화학으로서 세상을 구제하고 널리 사람들이 잘 살게 해주는 그 제도를 창안하셔서 발표하신 것입니다. 최고의 위대한 작품은 바로 디지털 시대의 이 부인도입니다. 이 부인도가 미래 디지털 문명을 이끌어갈 그러한 도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상들은 차후 서서히 발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랑 선생님께서는 1918년도에 출생하셔서 1994년도 김일성이 사망하던 그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크는 저희 우리 도랑 선생님의 학문을 연구하시는 단체의 엠블렘입니다. 영검정심전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유불선전도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조 500년 유교, 고려조 500년 불교, 신라 백제 고구려 가야의 그 선도, 그 다음에 조선, 그러니까 상고 조선, 그 단군님 시대 때의 조선이 2300년간 이어왔습니다. 그 시대를 총틀어서 2300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새로운 정신이 앞으로 수없는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서 이 세계를 다스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어른께서 훌륭하신 일은 바로 이 해인시 파라밀도입니다. 이게 그 해인시 파라밀도를, 그러니까 불교에도 파라밀도가 있거든요. 그 해인시 파라밀도라는 것은 그 불교보다 훨씬 뛰어난 그 후천의 그러한 사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당군도인데요. 원래 당군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있었는데 이 도상이 세상에 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어른께서 다시 그 발표를 해 주셔서 이 당군도가 다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와 낙서는 우리 복희 대왕하고 문왕께서 이거를 발표하신 기존 주역의 8개, 선천 8개, 후천 8개가 이렇게 원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도랑 선생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이 부인도입니다. 부인도가 이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오게 된 원리가 바로 정사의 원리입니다. 이게 조개하고 이것이 소라인데, 조개하고 소라가 신물이 되는
그러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홍익인간 이념, 제세이와의 이화세계, 제세이화나 이화세계나 이제 같은 뜻인데, 물리와 화학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그러한 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조화도 사회 구현입니다. 조화도 사회 구현이 바로 디지털 문명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과학정역연구원이라는 것은 이 어르신이 살아생전에 만드신 그런 명칭인데, 저희가 사단법인으로서 운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이 도랑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이후에 사단법인 우주과학정역연구원이 설립된 이후 조화도를 함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조화도 이미지를 이렇게 제작한 것입니다. 이 어른의 정신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1972년 얘기입니다. 일본 메이지 신문 그 고홍철 회장께서 여기 그 우리 도랑 선생님 계시는 곳에 와서 지원을 제안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것을 거절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1972년 일본 메이지 신문 고홍철 회장이 그 우리 스승님 계시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도랑 선생께서 가지고 계신 학문과 기술에 대하여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홍철 회장의 의중과 사업 구상을 들으시고, 그러고서는 유물론자와는 지원을 받지 않겠다, 유물론자의 지원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하셔서 이 협상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고홍철 회장이 이런 제안을 하신 것은 외정시대 때 우리 스승께서 일본에서 특허 제출하고 그랬던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승도 돕고, 또 그 일본에서 이분의 자신의 그 위치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유물론자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 협상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웠는데 이 광경을 지켜보신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동생께서 그 집안이 하도 어려우니까 오빠가 거절을 하니까 오빠 왜 이럽니까 하고 말리셨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때 이 여동생도 말리셨고 또 그 부인께서도 말리셨어요. 그런데 두 분이 말리셨어도 그냥 소용없이 이 좋은 제안을 거절하신 거죠. 그 이후 도랑 선생님은 산속에서 초군 목피로 연명하셨습니다. 제가 1980년부터 찾아뵀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기 벌써 8년 전의 일이었었죠, 이게. 그리고 제가 갔을 적에도 산골짜기에 혼자 살고 계셨어요. 그 바깥으로 사람이 다닌 일이 없어서 그냥 풀속을 헤치고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그 산속에서 혼자 사셨어요. 그래서 그 진짜 초급 목피로 솔잎하고 그 죽순하고 감하고 이런 거로다 식량을 하셔서, 그래도 제가 1980년에 가서부터는 제가 쌀도 사다 놓고 소금, 설탕, 미역 이런 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사다 드려서,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좀 나은 생활은 하셨지만, 그러나 밥을 해서 드시는 일이 없어요. 제가 거기 가면 제가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을 지어서 드리면 또 잘 드시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이 어른께서는 그 혼자서 그냥 그 죽순 또 그냥 그 솔잎 이런 것이
이 어른의 식량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을 생식을 하고 사셨어요. 연세 드셔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자금을 끌어들여 얼마든지 편하게 잘 살 수 있으셨습니다. 도랑 선생님 그 자본가에 의하여 조화주의 발전에 이 자본가가 끼어들게 되면 조화주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조화도 발전을 위해서 당신의 안녕과 그 부귀를 포기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도랑 선생님의 위대한 희생정신에 감탄을 올리는 거죠. 이거는 일본 신문사 그 자료를 제가 일로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왜 여기다 올렸냐면 제가 이 중국 사람한테 제가 중국에서 바라본 한국의 5대 위험 인물 중에서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된 동기가 우리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중국 당 서기를 제가 야단을 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5대 위험 인물에 그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1980년 그때 당시 아니 저 2000년 제가 이거 그 중국 갈 때가 2000년 초거든요. 2000년 초기에는 제가 중국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이 중국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전거 회사하고 풍력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업무차 2003년도 12월 달에 중국 남경을 방문했습니다. 귀국하려는데 태주시 당서기가 방문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당서기가 저를 초청한 이유는 제가 개발한 풍력발전기 사업을 중국에서 하자는 제안을 저한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부를 했죠. 그 거부한 이유는 아직 실험도 하지 않았고 지금은 어렵다. 개발된 후에 다시 상담하자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용하게 점잖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그 당서기가 이 사람이 자기가 제안한 거를 제가 받아들일 거를 생각을 했었나 봐요.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중국말로 떠드니까 저는 이제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그 한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이라고 그 이제 큰 소리로 떠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 제가 그 당시 그 중국 공안원이 통역을 했는데 그 공안원이 조선족이었어요. 그 이제 중국말 통역을 잘하니까 지금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떠드냐 하고 물어봤더니 한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공안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통역한테 역사는 큰 틀을 놓고 이야기해야지 왜 몇백 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 한족들이 쓴 황제내경에 하우씨가 황하 문명은 한민족이 했다고 너희 한족이 기록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하고 내가 이 서기장한테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통역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벌쩍 일어나더니 나한테 미안하다고 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당신네 중국 정부는 내가 얘기한 이런 역사의 사실들을 다 알고 있지? 하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과 중국의 역사와 관련한 왜곡에 침묵하는 한국의 정부가 한심하다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중국과 일본이 이런 얘기들을 하면
왜 떳떳하게 얘기를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런 이 사람이 이 중국 당서기가 저를 중국의 5대 위험 인물로 지정한지를 몰랐었어요. 뭐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알 일이 없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2006년도에 생겼는데요. 제가 풍력 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국 길림성에 풍력 발전 단지를 설립하자고 제안이 들어와서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하고 중국 길림성하고 MOU를 체결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국제 변호사하고 기술진하고 그 우리 회사 이사하고 그 같이 중국으로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협상을 하고 내일이 그 협상 날인데 오늘 중국에서 이사가 연락이 왔어요. 그분하는 얘기가 이게 그 중국 공산당 사이트에 허영강 이름을 조회를 했더니 제가 중국에서 바라본 한국의 5대 위험 인물이라고 그 지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못 하겠다고 그래요. 그건 내가 얼마나 황당한지 제가 그 이사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그때 당시에 중국은 전기가 모자라서 한참 그 전기 때문에 고생할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중국 측에다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얘기 빼놓지 말고 전부 다 메모하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은 그 전기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풍력 발전기 설치해 준다 그러면 고맙게 하고 받아들여야지 역사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역사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역사하고 그 현실 그 경제 체계도 무시하는 이런 놈들하고는 나도 이런 협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못한다 그러면 그냥 철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중국 측하고 협상을 해서 이제 그 결국 계약은 됐어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다른 일로 인해서 이제 무산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 계약은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그 한국의 5대 위험 인물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나중에 그 중국 측에다 물어봤어요. 한국의 5대 위험 인물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 그 유명한 분들입니다. 윤내원 교수, 임승국 교수, 서정화 박사,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이름을 들었는데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5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동북공정을 중국에서 조용하게 추진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나를 포함해 이 5분들이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발언을 하는 바람에 중국의 5대 위험 인물이 됐구나 하는 내용을 알게 됐던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제가 우리 스승님께 들은 말씀이 있어서 이 역사를 알았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만약 제가 스승님한테 이러한 역사적인 얘기 공부를 안 했다면 이런 얘기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특별하게 이런 공부를 한 일이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바람에 제가 중국의 5대 위험 인물로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됐었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독일 게르만인과 베트남인은 우리 한국의 후손이라고 그러세요. 한민족이라고 그래요. 이분들이 원래가 한민족에서 갈라져 나간 민족이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몽골이라든가 인도
뭐 등 여러 나라가 또 터키 이런 데가 한국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스승께서는 아이 독일 민족하고 베트남 민족은 우리 한민족에서 갈라져 나갔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독일 게르만 민족과 베트남인은 우리 한민족이 이주한 형제의 나라라고 스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가는지는 엿듣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랜 시간이 흐르며 동질성이 느껴졌습니다. 베트남이나 독일이 한때는 저 민족이 서로 분단돼 있었죠. 베트남이나 독일도 분단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월남전 때 거대한 미국을 상대로 해서 승리했죠. 그게 근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베트남인은 민족적 자긍심과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의 호치민도 목민신서를 여러 번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교적 전통도 동질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독일은 한때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세계 강국으로 성장한 저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두 민족이 언제 어떻게 대매를 떠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독일 게르만 민족은 유럽 여러 종족 중 이상하리만큼 우리와 무언가 동질성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영리하고 강인하고 끈질긴 근성이 어딘가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에는 그 세계 일보 그 계통의 그 평화자동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 평화자동차가 북한의 평양에 있는데 거기서 그 근무했던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분이 하는 얘기가 그 평화자동차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와서 일을 한답니다. 근데 베트남 사람들하고 북한 사람들하고 이 노동자끼리 서로 민족의 우월성을 가지고 다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초록은 동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기딸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이 우리 민족에서 갈라져 나갔고, 그 다음에 유럽을 그 평정했던 그 게르만족도 우리 한민족의 한 핏줄이라고 하니까 뭔가 동질성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 오늘은 네 번째 방송을 이뤄서 말씀 마치고 다음 이제 5회 방송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영광 TV 허영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